안녕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은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이고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공장을 물려받아 20년째 기계 소리 들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 남과 목소리 높여 다퉈본 적도 없고 남의 집 일에 참견해 본 적도 없죠. 그런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와는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참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1년을 사귀고 나서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만큼 현명하고 자상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프로포즈를 하고 상견례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부모님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터라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결혼을 허락했죠. 결혼식은 빨리 진행됐습니다. 당시 어머니 몸 상태도 안 좋으셔서 일정을 최대한 당겼거든요. 결혼식에서 아내 쪽 부모님이 오지 않을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하객이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저희 공장 직원들을 데려다 신부석에 앉히셨죠. 아내 쪽에서 실제로 온 사람은 친구 2명이 전부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화장실 앞에서 저를 붙잡더군요. 신랑님, 제가 주제넘게 한마디만 할게요. 수진이한테 오늘 왜 아무도 안 왔냐고 절대 묻지 마세요. 얘가 청첩장을 안 보낸 게 아니거든요. 보내긴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냈죠. 보냈는데 반송됐어요. 주소 그대로인데 수치 거절로 돌아왔더라고요. 그거 받아들고 얘가 1시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냥 웃으면서 잘 됐다고, 어차피 자리도 좁은데 잘 됐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제가 들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있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녁에 어머니가 아내 손을 잡고 이러셨습니다. 수진아, 오늘부터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라. 나도 딸이 하나 갖고 싶었다. 어머님, 저 그런 말 들으면 눈물 나서 화장 다 지워져요. 오늘 사진 아직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신혼여행 첫날 밤이 돼서야 아내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창밖을 보면서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이 언제 물어보나 그것만 기다렸어. 왜 안 물어봤어? 물어봐 주길 기다린 거야? 아니면 안 물어봐 주길 기다린 거야? 나는 후자인 줄 알고 하루를 참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반반이었어. 당신이 물어보면 다 말하고 울려고 했고, 안 물어보면 그냥 이 사람이랑 살아도 되겠다 생각하려고 했어. 그럼 오늘은 후자로 하자. 그래도 궁금한 건 궁금한 거니까 당신이 말하고 싶은 만큼만 말해줘. 난 그만큼만 알고 있을게. 아내는 그제야 돌아앉았습니다.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가 갈라섰어.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나를 안 데려가려고 하더라. 시골 할머니 집 마당에 날 내려놓고 잠깐만 있으면 데리러 온다고 하고 갔는데 그게 끝이었어. 나중에 들으니까 그 해 겨울에 재혼했더라고. 거기서 아들 낳았대. 그 얘기하는데 왜 남 얘기하듯 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아프게 들리는 거 알아? 이렇게 말해야 덜 슬퍼. 아빠는 내가 20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가 21살 때 두 분 다 가셨어. 그래서 나는 가족이라는 말이 어색해. 남들이 명절에 어디 간다고 하면 난 갈 데가 없거든. 그럼 이제 나한테 와. 오늘부터 내가 당신 가족 해줄게. 부모도 형제도 다 내가 해줄게. 명절에 갈 데 없으면 나랑 우리 집 가든지 너 놀러 다니고, 억울한 일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일러.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말 진짜로 믿는 사람이야. 믿으라고 하는 말이야. 나도 형제가 없잖아. 아버지 위암으로 보내드렸고 언젠간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그땐 정말 혼자겠지.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은 서로가 전부인 셈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자. 그런 말을 왜 오늘 같은 날에? 오늘 같은 날이니까 한 거야. 당신은 갈 데가 없어서 외롭고 나는 외동이라 외롭고. 그럼 우리 둘이 붙어 있으면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살자. 아내가 그날 밤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더군요. 그리고 다 울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약속 하나만 할게. 나 앞으로 당신한테 창피한 사람 안 될게. 우리 애 낳으면 그 애한테 절대로 나 같은 기억 안 만들어줄 거야. 저는 그 약속을 30년 동안 아내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진아, 내 양말이다. 그거 한 달에 얼마나 든다더냐? 아버지, 그런 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아버진 드시기만 하세요. 아니야, 알아야 해. 내가 알아야 그만 쓰라고 말이라도 하지. 애비가 돼서 자식 등골 빼먹고 가는 건 못할 짓이다. 아버지, 그 말씀 한 번만 더 하시면 저 진짜 화냅니다.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 키우시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 그 약을 중간에 끊으셨습니다.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담당 선생님한테 그만하겠다고 하셨더군요.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 그해 겨울에 쓰러지셨습니다. 자궁암이었죠. 그리고 이듬해 여름을 못 넘기셨습니다. 그 8달 동안 병실을 지킨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공장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신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내는 신혼집 정리도 못한 채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에 병실에 갔더니 어머니가 아내 손을 잡고 이러시더군요. 얘,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한다.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고생을 시키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툰 거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어릴 때 할머니 병수발도 했어요. 저 이런 거 잘해요. 그래도 미안하다. 그래도 너 보면 내가 마음이 놓여.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도 아버지랑 똑같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돈 그만 쓰자고요. 저는 그 소리를 2번 들은 겁니다. 부모 2분한테서 똑같은 소리를 2번 들은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주에 저는 보험 설계사를 공장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넣으시는 분 저 처음 봅니다. 이건 좀 과한데요. 과한 게 아니고요. 되는 데까지 다 넣어주세요.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한도가 있다면서요. 그 한도 끝까지 채워주십시오. 사장님, 이거 나중에 보험료가 부담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웬만한 집 대출 이자 수준입니다. 뭘 걱정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달에 어머니 장례 치렀습니다. 아버지도 몇 해 전에 암으로 보내드렸고요. 2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돈 얘기부터 하셨어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거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장들은 빼고 암 특약을 넣으세요. 중복되는 것도 빼면 암은 진단금 최대치로 넣되 보험료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대신 서류가 좀 많습니다. 사모님 서명 받으실 게 여러 장이에요. 이건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 것들이라서요.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밥상을 차리다 말고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아? 보험 하나 들었어. 여기 표시해둔 데만 사인하면 돼.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서류가 이렇게 나와? 여보,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지? 나 이런 거 잘 몰라서 겁나. 이상한 거 아니야. 내 거 넣으면서 드는 거고 암보험이야. 암 때문에 내가 힘들었잖아. 혹시나 해서 드는 거야. 서류는 당신 이름으로 들어가는 자리라서 당신이 직접 써야 한다더라. 알았어. 나도 옆에서 수발되는데 무섭긴 하더라. 그렇지.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어. 미리 준비를 해두니 마음은 편하더군요. 살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공장은 직원 14명짜리 작은 곳이었지만 거래처가 탄탄했고 아내는 살림을 야무지게 했습니다. 딸 하람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좋았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딸이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다 말고 젖은 머리로 나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여기 좀 만져봐. 나만 그런가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뭐가 만져지는 것 같아. 어디? 뭐 여기? 이거 그냥 뭉친 거 아니야? 당신 요즘 어깨 아프다고 했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해. 딱딱한 게 안 움직여. 내가 이런 걸로 유난 떠는 사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그렇지. 뭐 당신이 유난 떠는 사람은 아니지. 그럼 내일 아침에 나랑 병원 가자. 공장은 반장님한테 맡기면 돼. 검사받고 결과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아내는 평소보다 더 밝게 굴었고 저는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냥 무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다가도 안 좋은 거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죠. 결과 듣는 날 진료실에서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설명을 다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3기라는 말과 겨드랑이 쪽까지 번졌다는 말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수술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항암부터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먼저 약으로 크기를 줄이고 수술하는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경우에는 표적 치료라고 해서 추가로 맞아야 하는 약이 있어요. 그건 수술 끝나고도 1년 정도 정해진 간격으로 계속 맞으셔야 합니다. 1년이나요? 그럼 중간에 한 번씩 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치료는 간격이 생명이에요. 밀리면 밀린 만큼 손해입니다.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 의자에 앉는데 제가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보내드릴 때도 어머니 보내드릴 때도 남들 앞에선 안 울던 사람이 말입니다. 아내가 제 등을 두드리면서 이러더군요. 여보, 왜 환자보다 보호자가 먼저 울어? 이러면 나 무서워지잖아. 미안해. 나 아까 3기라는 소리 듣는데 아버지 얼굴이 지나가더라. 어머니 얼굴도 생각나고. 여보, 나 안 죽어. 나 이제 겨우 가족 생겼는데 어떻게 죽어? 나 결혼하기 전까지 명절에 갈 데도 없던 사람이야. 이제 갈 데 생겼는데 여기서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마. 그럼 이렇게 말할게. 나 하람이 시집 가는 거 볼 거야. 그때 당신이 손잡고 들어가면 난 앞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그거 보려고 치료받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는 거 말고 다른 거 해. 그날 집에 와서 하람이한테 말하는데 그 어린 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군요. 자기가 울면 엄마가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고는 화장실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우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항암을 6번 받았습니다. 2번째 받고 나서 머리카락이 베개에 한 움큼씩 남기 시작하더군요. 아내가 그걸 손으로 쓸어 담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데 제가 그날 미용실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그냥 밀려고. 어차피 다 빠질 거 지저분하게 있는 것보다 나아. 그래, 나도 같이 밀게. 둘이 같이 밀면 그것도 덜 이상해 보이겠지. 됐어. 당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사람이야. 거래처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거래처 사장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대답해주면 되지.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같이 밀었습니다. 그러면 돼. 그거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날 저희 부부는 나란히 머리를 밀었고 하람이가 그걸 보고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진단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넣은 그 보험들에서 나온 돈이었죠. 통장을 보고 아내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여보, 이거 얼마야? 이게 다 뭐야? 당신 앞으로 들어둔 거 나온 거야. 그때 당신이 사인했던 그 서류들, 그게 이거야. 이렇게 큰 돈이 나온다고? 난 그냥 몇만 원짜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단금이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서 넣었어.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은 우리 집에서 절대로 안 만들려고 그랬어. 보험료 만만치 않았을 텐데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당신 알면 아깝다고 줄이라고 했을 거잖아. 당신 성격이 안 그럴 것 같아? 아내가 한참 웃다가 눈물을 닦더군요. 그 돈은 셋으로 나누어 썼습니다. 치료비로 쓰고 하람이 앞으로 예금 넣어주고 나머지는 집 앞으로 된 대출을 갚는 데 넣었습니다. 저는 몽땅 남겨두고 싶었는데 아내는 자기가 죽고 난 뒤를 생각했는지 꼭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통장 정리를 마치던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우리 이제 빚도 없고 애 앞으로도 좀 해놨고 나 이제 마음 놓고 치료만 받으면 되겠다. 뭘 마음이 편해. 그 돈은 당신 치료랑 요양에 쓸 돈인데 당신을 위해서 써야지. 그래도 치료비로 보험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치료비 걱정은 안 되긴 해. 뭐 실비도 있으니까. 남은 건 당신이 써. 사고 싶은 거 사고. 응? 알았어. 그건 내가 알아서 쓸게. 그래놓고는 그 돈도 제 명의 생활비 통장에 쓱 넣어두더군요. 아내의 그 마음이 고마운데 죽을 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니 화도 나고 마음이 참 뒤죽박죽이었죠. 그런 아내도 치료를 할수록 마음이 약해지긴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무렵 딱 한 번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는 내가 아픈 거 알면 올까? 당신 그 사람 얘기 10년 만에 하는 거 알아? 그냥 문득 생각났어. 안 오겠지. 안 올 거야. 그런 사람인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참 웃긴 게 안 올 걸 알면서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 친엄마인데 딸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 얼굴이라도 보러 오지 않을까 하고. 전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미련을 버리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수술 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항생제를 맞느라 다시 입원해 있었죠. 다음 치료인 방사선 준비까지 다 맞춰놓고 시작을 사흘 앞둔 상태였습니다. 12월 하순. 그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나 오늘 자재 검수 때문에 반나절만 나갔다 올게. 점심은 저기 죽 데워서 먹어.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부탁해놨어. 알았어, 천천히 와. 나 오늘 컨디션 괜찮아.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오후 4시쯤 병실에 들어갔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물함까지 비어 있었죠. 간호사실에 뛰어갔더니 이러더군요. 보호자님, 김수진 환자분 오늘 오전에 자의퇴원 처리되셨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제가 남편입니다. 저한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방사선 사흘 뒤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무슨 퇴원을 합니까? 저희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본인이 친정 어머니고 환자 본인이 원한다고 하시고 환자분도 서명을 하셨어요. 서명을 했어도 저한테 전화 한 통은 하셨어야죠. 제가 주 보호자인 거 아시잖아요. 보호자님, 저희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직접 그러셨어요. 남편분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요. 제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저희도 이상해서 다시 여쭤봤어요. 근데 옆에 그분들 서 계신 상태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정리할 게 있어서 그런다고요. 환자분이 성인이시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 이상 못합니다. 그럼 그때 저 사람 얼굴은 보셨습니까? 그 말할 때 와이프가 어떤 얼굴이었냐고요? 그 간호사분이 대답을 못하시더군요. 그때 병동 간호사 한 분이 제 팔을 잡아 끌더군요. 새벽마다 제가 죽 데우는 걸 봐오신 분이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더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님, 이거 저 잘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안 보여드리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로비 화면 CCTV입니다. 화면 구석에 그날 온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였습니다. 제 아내가 휠체어에 탄 채 나오고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두건은 벗겨져서 맨머리였고 발에는 병원 슬리퍼 한 켤레였습니다. 발에는 방금 바늘 뺀 자리에 손만 붙어 있었죠. 힘든지 목을 못 가누고 옆으로 꺾인 채 축 늘어져서 웬 남자에 의해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내를 데려간 사람은 늙은 여자 하나와 젊은 남자 하나였어요. 둘 다 무릎까지 오는 패딩에 목도리 장갑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한테는 겉옷 한 장 걸쳐주지 않더라고요. 이 추운 날 몸이 성한 것도 아닌 사람을 데려가면서요. 자동문이 열리자 바람이 안으로 확 들이쳤습니다. 아내 몸이 한번 크게 휘청였고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서 로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여자도 그 남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맨발 한쪽이 그대로 문턱을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문턱을 넘기 직전 제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구석 카메라 쪽을 올려다보더군요. 3초쯤이었습니다. 열불이 터져 씩씩거리는데 간호사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청소하시는 분이 주우신 건데 제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환자분 거라서요. 그 안에 슬리퍼 한 짝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다 떼어갔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이건 실종이 아닙니다. 실종이 아니라뇨? 사람이 병원에서 사라졌는데요. 부인분은 성인이시고요. 퇴원 서류에 본인 서명이 있습니다. 필체 확인해 보시라고 사본 드렸잖아요. 그거 부인 글씨 맞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아내 글씨가 맞았거든요. 항암 후유증으로 손이 떨리는 걸 제가 매일 봤으니까요. 그리고 데려간 분이 친어머니세요. 가족관계 증명서상 확실합니다. 법적으로 이건 가족이 가족을 모시고 간 겁니다. 저희가 개입할 근거가 없어요. 제가 남편입니다. 13년 살면서 장모라는 사람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결혼식에도 안 왔고 청첩장도 반송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필 우리 집사람 수술 끝나고 나타나서 데려갔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선생님 심정은 알겠는데 오랫동안 왕래 없었다는 게 죄가 되진 않습니다. 부인분이 직접 오셔서 강제로 끌려갔다고 진술해 주셔야 저희도 움직입니다. 아파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직접 옵니까? 아니 무슨 말이라도 있으면 폰으로 전화라도 했겠죠.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도 움직이기 힘듭니다.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경찰이 못하면 제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처음으로 들여다봤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서류에서 그 여자 이름을 확인했죠. 이순덕. 종이 위에 그 세 글자가 찍혀 있는 걸 보는데 기분이 아주 이상하더군요. 그런데 그 종이에는 딱 그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제 아내 팔을 잡아 끌던 그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전 그때까지 그놈 이름도 몰랐습니다. 다행인지 퇴원 서류에 그 사람들이 주소를 써뒀더군요. 아마 아내가 꼭 써야 퇴원시켜 줄 거라고 이야기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시 외곽의 낡은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남자가 문을 열더군요. 절 보더니 웃더군요. 저를 아는 눈치였습니다. 매형이시네? 처음 뵙습니다. 처남 박태호예요. 인사가 늦었죠? 처남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제 아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데려가겠습니다. 아이 매형,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남의 집에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누나는 자기 발로 온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왜 자꾸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드세요?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고 제 아내가 그 위에 웅크린 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인데 방 안 공기가 밖이랑 비슷했습니다. 보일러를 안 튼 겁니다. 수진아, 여보! 나야! 나 왔어! 이불 속에서 제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더군요. 입을 벌리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려다가 그 팔이 그냥 툭 떨어졌습니다. 목소리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들어 올리려다만 팔 하나.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못 잊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절 밀치더니 휴대폰을 제 얼굴에 들이대더군요. 매형, 여기 촬영 중이에요. 한 대 치고 싶죠? 그럼 저는 아주 고마울 거예요. 주거 침입에 폭행까지 되니까 합의금 왕창 뜯어낼 수 있겠죠? 그때 안쪽에서 늙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결혼 13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본 장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곱게 파마를 하고 두꺼운 조끼를 입고 있더군요. 자네가 정서방인가? 얘기는 들었네. 왜 제 와이프 데려갔습니까? 치료가 아직 남은 사람을? 내가 배 아파 낳은 딸 내가 데려온 게 무슨 죄가 되나? 자네는 남이고 난 엄마야. 세상에 어미보다 앞서는 게 어딨나? 핏줄이 우선이지. 핏줄요? 그땐 핏줄 없이 여태 잘 살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내를 먼저 버린 게 당신이었는데. 그건 다 사정이 있었던 거야. 자네가 뭘 안다고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나? 나도 그때 죽고 싶었어. 사정? 그래, 뭐 있었다 칩시다. 근데 사람을 이 한겨울에 데려가면서 우옷 하나 안 입히고 데려가면서 무슨 사정을 운운하는데요? 당신 진짜 엄마가 맞긴 해? 어떤 엄마가 아픈 딸 데리고 가면서 옷 한 벌 안 입히고 그냥 데려가냐고? 그 여자 얼굴이 그때 한번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닫으면서 이러더군요. 수진이 몸 추스르면 자네한테 연락하라고 할 테니 그만 가게.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르네. 문이 닫히기 직전 문 앞에 있던 쓰레기 봉투 안에 눈에 띄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찍힌 것은 제가 아주 잘 아는 보험회사 이름이었죠. 이 사람들의 의도가 훤히 보이더군요. 병원으로 달려가 담당 선생님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와야 합니까? 수술한 지 지금 4주째죠. 방사선은 보통 수술 후 2달 안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재발 위험이 확 올라가요.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해진 간격으로 계속 맞아야 하는 주사가 있는데 이미 한번 밀렸어요. 보호자님, 지금 이건 단순히 병원 안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환자분 지금 면역이 바닥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갈 수 있는 몸이에요. 추운 데 계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종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기록, 처방전, 영수증, 수술 기록지, 심지어 매일 병원비 결제한 카드 전표까지 전부 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던 며칠 뒤 문자가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요.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약자 확인 요망. 아내가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닐 거고 그 두 사람이 한 짓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확인차 집에 가서 서랍 맨 아래 칸에 처박아뒀던 증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암 진단 나오면 나오는 돈, 그건 이미 작년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아내에게는 없었어요. 전부 딸이나 저희 생활비 통장, 그리고 빚 갚는데 다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봉투 안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이었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게 되는 사람 자리에는 제 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계약할 때는 제 이름을 적었었죠. 그런데 하람이가 태어나고 100일쯤 됐을 때 제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바꿨습니다. 만에 하나 집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사람 구실 못할 텐데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술값으로나 나가지 않겠나. 애 앞으로 묶어두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때는 전화 한 통으로 바꿨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더군요. 이건 계약하신 분만 바꿀 수 있는 거라 다른 분은 손도 못 댑니다 하고요. 이 보험은 수익자를 바꿀 수 있는 건 계약자 저뿐이고 거기에 아내 동의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제 아내 손을 잡고 사인을 100장 받아내도 제 도장이 안 찍히면 종이 쪼가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제야 전부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아내만 손에 쥐면 억소리 나는 진단금이 굴러 들어오는 줄 알고 데려간 겁니다. 어디서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그 돈이 이미 지급됐고 아내 손에는 없다는 것까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데려가 보니 막상 아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눈에 남은 돈은 뭐겠습니까? 제 아내가 죽어야 나오는 그 2억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손이 떨리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집 보일러가 왜 꺼져 있었는지, 왜 영하에 카디건 하나만 입혀서 끌고 나갔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그 사람들은 제 아내가 빨리 죽길 바라고 있었어요. 흥신소를 알아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대신 20년 거래처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실어 나르는 사장님, 집 기사님들, 자재상 형님들, 그 바닥 사람들 발이 얼마나 넓은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진아, 그 박태호라는 놈 유명한 놈이더라. 코인이니 도박이니 해서 사채를 2억 넘게 썼대. 이자가 넉 달째 밀렸다더라고. 넉 달이요? 그럼 지금 쫓기고 있겠네요? 쫓기는 정도가 아니야. 그쪽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데 이놈이 집을 옮겨 다녀서 못 잡고 있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놈이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쳐놨단다. 무슨 큰 소리요?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누나 죽으면 곧 2억 생긴다. 그거 나오면 한 번에 갚는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더 못 놔주는 거야. 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입으로 제 아내 목숨값을 광고하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 친구분이 옛 동료 소식을 수소문해서 하나 알려주고 갔어요. 수진이 어머니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세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계시고 복지관에서 봉사단장인가 그것도 하신대요. 사람들이 다 법 없이도 살 뿐이라고 한대요. 봉사단장이요? 그 사람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곧 재혼하신대요. 상대가 그 동네에 땅 좀 있는 어르신인데 혼인신고 날짜까지 잡아놓으셨대요. 2주 뒤라던데요. 그 어르신 자제분들도 있겠네요. 있죠. 그래서 그 자제분들 만나는 자리가 먼저 있대요. 교회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겸사겸사 하는 자리라던데요.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 건데요. 그 어르신 자제분들한테는 딸 얘기를 이렇게 해놨대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 가서 연락이 끊겼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버린 딸을 미국 갔다고 해놓고 그 딸 목숨값으로 아들 사채를 갚고 그리고 자기는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깨끗한 얼굴로 말이죠. 저는 장모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지치고 포기한 사위 흉내를 냈습니다. 장모님, 저 정서방입니다. 저 이제 그만하려고요. 자네 목소리가 왜 그런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인진 장모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 며칠 잠도 못 자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장모님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말씀대로 저는 남이고 장모님은 친어머니시니까요.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만.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약한 사람이 저라서 제 도장하고 제 자필 서명이 없으면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서류를 넣으셔도 저한테 확인 전화가 옵니다.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지더군요.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수진이 몸이 저런데 나중에 일
미리 정리해두는 게 무슨 큰 잘못인가?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류며 진단금이며 넘겨드릴 테니 와이프도 같이 나와주세요. 잘 있는지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어요. 딸도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고 매일 옵니다. 자네 그 말 진심인가? 딴 수작 부리는 거 아니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수작을 부립니까? 경찰도 안 된다고 했고 병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와이프만 보게 해주세요. 만나기로 한 병원 옆 카페였습니다. 제가 장소를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를 대충 대다가 병원 옆 그 카페를 흘리듯이 말했더니 그쪽에서 오히려 덥석 물더군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 아내 상태가 확 나빠져 있었던 겁니다. 열이 오르고 숨소리가 이상해지니까 그 사람들도 겁이 났던 거죠. 집에서 잘못되면 그날로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방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경찰이 오고 왜 병원 안 데려갔냐고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미리 이야기해둔 담당 선생님과 이송 담당자들이 카페 근처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계산보다 상황이 훨씬 나빴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제 아내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덩이더군요. 선생님, 지금 이 사람 열이 심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뛰어와서 손목을 잡아보더니 그대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갑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보호자님 따라오세요. 그 젊은 놈이 아내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데려가는 거야? 우리 누나야. 왜요? 당신이 우리 속인 거지? 손 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뭔 소리야? 이것도 다 찍히고 있는 거 알아 몰라? 그놈이 로비까지 따라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내는 제 손에 들어온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뺏기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제 아내는 그날 폐렴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님, 며칠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에요. 몸이 이런 사람이 추운데 오래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해요. 선생님, 그거 기록으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왜 이렇게 됐는지 다 남겨주세요. 친엄마란 이유로 자식을 데려가서 이 지경에 만든 사람들이 피눈물 나도록 만들어주려고요. 닷새 만에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절 보더니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보, 하람이는? 하람이 잘 있어.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어. 당신은 지금 그 얘기가 나와? 당신 걱정부터 해야지.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래도 내 핏줄이라 엄마가 나 보고 싶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들어 아내를 끌어내린 거였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엄마를 그리워하던 아내를 농락했어요. 아내가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병실에 왔을 때는 나 진짜 꿈인 줄 알았어. 30년 만에 엄마가 온 거야. 문 열고 들어와서 내 손 잡고 우는데 내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제부터 엄마가 치료비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도 엄마가 있구나. 핏줄이 있어서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엄마가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날 두고 갔던 게 맞았다고. 난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따라갔어? 아니야. 그땐 안 갔어.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통장 얘기를 하더라고. 보험금 나온 거 어디 있냐고. 내가 다 썼다고 했어. 치료비로 쓰고 하람이 앞으로 넣고 집 빚 갚았다고. 그랬더니 엄마 얼굴이 그 자리에서 변하더라.
아내는 곧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왜 빚 갚는 데 썼냐고. 네가 아프면 돈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그렇게 다 쓰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매일 왔어. 매일 와서 그 얘기만 했어. 다른 보험은 없냐고. 남편이 뭐 들어놓은 거 없냐고. 난 몰랐지. 그땐 날 걱정해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으니까. 그럼 그날은 왜 따라 나갔어? 아니 왜 연락도 없었어? 혹시 휴대폰 뺏겼어? 병실에서 나가는 그 자리에서 남동생이란 남자가 가져갔어. 몸도 안 좋은데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 더 힘들다고 자기가 맡아준다고 하면서 가져갔어. 그 집 전화기는 방에 없었고. 나 거기서 날짜도 몰랐어. 며칠이 갔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계속 누워만 있었으니까. 소리는 지를 수 있었잖아. 옆집도 있고 위층도 있는데. 질렀어. 한 번 질렀어. 그랬더니 엄마가 들어와서 내 입을 손으로 막더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소리를 질러도 난 네가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하면 끝이야. 이 근처 사람들은 다 내 지인인데 네 말을 믿겠니? 내 말을 믿겠니? 그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뒤로는 시도도 못했어. 정신 나간 인간들. 어떻게 딸 데리고 나가면서 겉옷도 안 입히고 데려가? 아픈 사람을 데려가면서. 그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알아? 아무리 욕심으로 딸을 데려가는 거라도 정도라는 게 있지. 어떻게 친딸한테 그럴 수 있어? 아내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지. 그 사람이 날 친딸로 봤으면 안 그랬겠지.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거기선 어떻게 지냈어? 밥은 제대로 먹었어? 약은? 밥은 죽 주더라. 반찬 없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뭔데? 밤에 벽 너머로 두 사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내 남동생이라는 남자가 그러더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그럼 엄마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조급해하지 마라. 어차피 오래 못 간다 하고. 그 소리를 내가 벽 너머로 듣는데 진짜 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구나 싶어서 너무 무서워서.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류를 하나 가져왔어. 여보,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쓴다고 열흘을 버텼는데 결국 그 남자가 내 손 잡고 자기가 서명하더라. 무슨 서류인진 제대로 못 봤는데 아마 자기들한테 필요했던 서류인 것 같아. 전 그때 알았습니다. 필체 감정만 하면 끝이라는 걸요. 그리고 곧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보, 나 그날 로비에서 카메라 봤어. 저기 저 화면 당신이 매일 지나다니는 데잖아. 나 그때 생각했거든. 우리 남편은 저거 꼭 볼 거다. 저 사람은 나 찾으러 올 사람이다. 그 생각 하나로 그 집에서 버텼어.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나 찾으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날 저녁 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13살짜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휴대폰을 들고 서 있더군요. 아빠, 이거 한번 봐줘. 뭔데? 이리 와봐. 아빠가 봐줄게. 저는 숙제나 공부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없어지기 이틀 전에 나 학원 안 가고 갔거든. 엄마 보고 싶어서. 근데 병실 앞에 갔더니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 목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가고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얘기가 너무 이상해서 내가 녹음 버튼을 눌렀어. 뭐? 녹음? 응.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아빠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확인 한번 해봐. 파일을 틀었습니다. 잡음이 많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엄마, 이거 확실한 거 맞아? 2억이라며. 이번엔 확실해? 목소리 낮춰라. 확실하다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집안이 다 그 병으로 갔다고 보험을 엄청나게 넣어놨대. 진단금은 다 썼다니까 그거 말고 남은 거 받아내야지. 그럼 그거 명의만 돌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놔야지. 정서방 모르게 해야 해. 그 사람 알면 일이 커진다. 그럼 누나는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늘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그 몸으로 얼마나 가겠니? 그래도 지금 죽으면 안 돼. 이걸 바꾼 뒤에 죽어야 우리한테 돈이 떨어지는 거야. 딸이 옆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더군요. 저는 딸을 달랜 뒤 그 파일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그 파일을 끝까지 듣더니 펜을 내려놓고 저를 한참 봤습니다. 이건 가족 다툼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내용이네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 가둔 것, 억지로 서류 쓰게 한 것도 있고 아픈 사람 방치해서 병 키운 것도 있어요. 게다가 보험금 노리고 서류 위조한 것까지 있네요. 이 사람들 감옥 갈 수 있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진짜 제가 억울해서 못 살 것 같거든요. 아들은 실형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라는 사람도 공범이고, 그런데 나이도 있고 초범이면 어머니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 큽니다. 집행유예요? 그럼 벌 안 받는다는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의뢰인께서 아까 말한 그거 하려면 형사만으론 부족합니다. 다른 판을 하나 더 깔아야 할 것 같네요. 며칠 뒤 필체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마지막 서류에 적힌 글씨는 제 아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이대로는 분이 안 풀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게 하나 있었죠. 장모라는 여자가 조만간 재혼을 하기 전에 그 결혼하는 남자의 자식들하고 얼굴 보는 자리가 있다고요. 아내의 친구가 이야기해 준 게 생각나더군요. 재혼할 상대의 자식들과 처음 인사하는 자리, 장모를 착하고 참된 사람이라 여기는 교회 사람들까지 함께 모이는 자리, 저는 그 자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알아보니 그 주 토요일에 한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다더군요. 거기 가서 깽판을 쳐줄 생각이었습니다. 토요일, 제가 그 식당에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20명 남짓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계셨고 그 옆으로 아들, 딸로 보이는 분들이, 그 맞은편으로 교회 사람들이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 보더니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얼른 웃으면서 일어서더군요. 아이고, 자네 여기까지 웬일이야? 안 사람 때문에 바쁠 텐데 어서 돌아가. 뭐가 이렇게 급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께 인사는 드려야죠.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이순덕 여사님 사위입니다. 이분 따님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석에 계신 어르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위? 순덕씨, 딸이 미국으로 가서 생사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건지. 저는 저 사람 몰라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모두에게 보이도록 CCTV 영상을 들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에 대해 잘 알게 됐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아셔야죠. 아내 될 사람, 어머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행패야? 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 인간이? 그럼 모르는 사람으로 살 때 그냥 놔뒀어야죠. 이제 와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딸 찾아와 놓고 뭐? 관련도 없어? 내가 당신이랑 관련 없진 않지. 당신이 나랑 우리 와이프한테 한 짓이 있는데 어디 병원 CCTV로 당신이 뭔 짓 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는 사이 첫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로비, 화면 구석에 찍힌 영하의 날씨에 맨머리에 카디건 하나 걸친 여자가 목을 가누지도 못한 채 휠체어에 실려 나가고, 그 뒤로 두꺼운 패딩을 여민 두 사람이 따라 나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힘없이 실려가는 여자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친딸이고요. 이날이 영하 10도였어요. 그런데 자기 딸을 간병하겠다며 데려가 놓고는 저렇게 데려갔어요. 그 추운 날 항암으로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나는 사람을,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신당부를 했을 텐데 가만히 치료 잘 받고 있는 사람을 기어이 찬바람 맞추며 끌고 나갔다고요.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저 영상은 조작일 거예요. 제가 아픈 딸을 왜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병원에 놔두면 되지. 왜긴 왜입니까? 보험금에 욕심나서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 댁에 버려두고 가놓고 단 한 번을 안 찾아와 놓고 결혼식 때 보낸 청첩장도 돌려보내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와이프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탐나서 와이프를 데리러 와요? 당신 내가 인간이야? 머리 검은 짐승도 그렇게는 못할 거야. 악마 사탄보다 더한 인간들이 당신들이라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허, 증거요? 차고 넘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증거. 저는 딸아이 녹음을 틀었습니다. 2억이란 말이 나오고 정서방 모르게 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몸으로 얼마나 가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리는 동안 그 여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자, 어떠세요? 증거 너무 명확해서 깜짝 놀랐죠? 다들 이제 아셨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교회분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어서 서류를 하나씩 상 위에 늘어놨습니다. 못 믿겠으면 이 보험회사 기록 좀 보세요. 저 몰래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거의 감금시켜 놓더니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려고 신청했더군요. 저한테 연락이 올 줄 몰랐죠? 계약자가 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눈치챘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내의 병간호를 이유로 데려간 게 아니라 사실은 거액의 보험금이 갖고 싶어서 그랬다는 걸요. 주변이 웅성웅성 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이 여사, 설마 진짜로 자식을 버려놓고 자식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자식을 데려온 건 아니지요? 아니, 당연히 아니에요. 물론 데려온 건 사실이지만 제가 키우진 못했으니까 간호라도 해주고 싶어서 데려온 거예요. 게다가 보험금 수익자 변경이라니, 애가 진단금을 이미 다 썼는데 무슨 수로 제가 보험금 때문에 애를 데려왔겠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기까지 와서도 거짓말을 하시겠다. 그 수익자 변경 보험은 암보험이 아니잖아요. 그거 사망보험금 나오는 보험이었잖아요. 당신 딸이 곧 죽을 거라며 치료도 안 하고 당신 딸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웅성거림이 퍼져갔습니다. 어릴 때 버려놓고 이제와 보험금을 노리고 찾아온 것도 천인공노할 일이건만 그런 딸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는 말은 딸의 목숨값을 받으려고 딸을 방치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가발도 안 쓰고 마스크만 쓴 채로요. 변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어미 망신 주려고 작정했니? 엄마. 뭐가 엄마야? 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다 커서까지. 제 아내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의사가 말렸는데도 아내는 이 관계의 끝을 맺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핏기 없이 창백한 데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나 30년 만에 엄마 손 잡아봤어. 나 그때 진짜 좋았거든.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두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알아? 통장이 어디 있냐는 거였어.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엄마, 나 그 집에서 밤마다 벽에다 귀대고 있었어. 엄마가 그러더라. 어차피 오래 못 간다고. 엄마, 나 그 말 듣고도 안 죽었어. 미안해, 살아있어서. 아내의 모습은 엄청난 신빙성과 신뢰를 주었고 결국 사람들이 장모를 욕하고 나서더군요. 세상에, 착해 빠진 사람이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딸이 다 듣도록 말했다는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마지막으로 저는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보험증권 사본이었습니다. 장모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노리셨던 그 사망보험금, 그 2억짜리요.
그거 보험 수익자가 제 딸입니다. 바꾸려면 저랑 아내 동의 둘 다 필요하고요. 아내만 있으면 될 줄 아셨겠지만 제가 계약 당사자라 제 동의도 있어야 해요. 제 아내 손 붙잡고 서류를 100장 쓰게 해도 제 도장 없인 한 글자도 못 바꿉니다. 그 여자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 상석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리 파합시다. 순덕씨, 난 내 말년에 내 보험금 노리며 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마누라는 필요 없어. 그 어르신은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어르신의 따님이 조용히 휴대폰에 녹음을 확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장모에게 말하더군요.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요. 아무리 그래도 보험 때문에 버린 사람 찾아간 욕심 많은 사람을 집안에 들일 순 없죠. 그렇잖아도 이 결혼 반대했었는데 잘 됐네요. 아버지 정을 확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무슨 소리니? 아니야, 이거 다 아니라고. 뻔뻔하기까지 하네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게다가 당신은 딸을 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보험금 때문에 다시 찾아가더니 우리 아빠한테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당신 딸로 실험해본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정말로 어르신을 존경하고. 됐어요. 어차피 그런 거 아니란 거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 앞에 얼굴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게 싫으면 법으로 해결해 보고요. 그럼 저도 가볼게요. 명심하세요. 특히 저희 아버지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르신의 딸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완전 난리통이었죠. 장모의 본성과 추악했던 과거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장모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접수해둔 고소장을 들고 경찰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그 아들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가둔 것, 억지로 서류를 쓰게 한 것, 아픈 사람 방치해서 병을 키운 것, 그리고 보험금 노리고 서류를 위조한 것까지 전부 인정됐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나와도 사채 2억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 여자는 공범으로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이 정한 형벌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판결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혼인신고는 그 자리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하면 받기로 했던 상가와 금전 지원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물 건너갔고요. 그 어르신 따님이 찍은 영상이 교회 단톡방을 돌았습니다. 봉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교회 직분도 내려놨습니다. 20년 쌓아 올린 얼굴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결국 그 동네를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민사도 걸었습니다. 치료가 늦어진 것,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간 것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근처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기면 바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번이라도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지 금액까지 못 박은 공증 서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유언장도 공증받아뒀습니다. 딱 한 번, 그 여자가 저희 공장 앞에 온 적이 있습니다. 재판 다 끝나고 한참 뒤였죠. 경비 서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웬 할머니가 정문에서 사장님 좀 뵙자고 하신다고요.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만들어준 서류, 그 여자가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지 적힌 그 공증 서류 사본을 봉투에 넣어서 경비실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여자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저희한테 온들 지원은커녕 돈만 뺏기겠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나았다는 말이 권리가 되진 않습니다. 곁을 지킨 사람이 가족입니다. 딸을 버려놓고 보험금 때문에 찾아온 여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 욕심 많은 아기 같은 인간에게서 아내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